이번 시간에는 계란 살충제와 이와 관련된 농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제는 꽤 시간이 좀 흘렀네요. 17년도에 유럽에서 계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검출이 됐어요. 진드기 퇴치용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이 산란용 닭들을 이런 그 케이스에 이런 케이스에 닭을 이제 키워도 밀집된 곳에 그러면 진드기가 발생하는데 그 진드기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담아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초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2017년도에 해외에서 특히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대량의 계란들을 이렇게 폐기한 것들이 보도가 됨으로써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은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돼서 우리나라의 그 계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외국의 달걀에서 검출됐던 살충제 성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관심이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에 그동안 검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피프로닐 이게 말라리아 매개의 모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살충제죠. 그러니까 모기, 벼룩,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한 것들이었고 사람에게 그 직접 섭취하는 동물의 사용 금지, 닭 같은 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다량 섭취하면 갑상선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특히 안 좋은 그런 세계 보험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피프로닐 말고 이제 비페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불개미 제거용이죠. 그 다음에 닭 진드기 살충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좀 약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암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환경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플루펜녹스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관상용 식물이나 이런 진드기 살충제로 사용되는 것들이고 에톡산올 그 다음에 피다벤 이런 물질들도 이제 전부 진드기 채찍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먹는 이 계란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되게 요즘 항생제도 무항생제라 이런 이제 식품들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육류라든지 이런 또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사육 환경들이 사료라든지 또는 거기에 이런 살충제를 살포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식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계란 살충제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런 케이스 안에다 닭을 이제 대부분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진드기라든지 이게 밀집될 때 닭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지 안에 이제 살충제를 살포를 한 것이죠. 닭들이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성가셔서 산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사료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포함돼서 이것들이 닭의 피부라든지 또는 그런 로 인해서 특히 이제 그 달걀이 닭의 생식기에 속하잖아요. 이런
이런 쪽에 이제 오염이 돼서 달걀에까지 검출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달걀에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게 되는 하나의 경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미 피프로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런 진드기, 벼룩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식품 규격을 우리가 코덱스라고 하는데요. 코덱스, 국제식품 규격을 코덱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이 이제 0.02 달걀에서는, 닭고기에서는 0.01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양계장에서 검출된 양계장 계란에서 검출된 양이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넘는 0.0363 ppm이 이제 검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한테까지 노출되면 이 두통이라든지 또는 장기 손상,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감각의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살충제가 검출된 지역이 어떤 곳인지 쭉 이렇게 그 달걀에는 일정한 이런 그 표시들이 되어 있어요. 08 마리, 08 LSH 이름이죠. 이건 생산자 이름이고 이건 지역의 이름인데 이걸 보면 이제 어디서 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번호와 농장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양주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0.0363이고요. 그래서 이 사육 두수가 8만 마리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다 받았어요. 친환경 인증이라는 게 이게 살충제 갖고 받는 게 아니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달리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법정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쭉 따라가 보면 철원에서 나오는 이 지현 농장에서 0.053이 나왔던 것이죠. 약 5만 마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나주 정화라는 농장에서 보면은 0.21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고 계란 살충제 이게 충이라는 게 이제 그 벌레를 없애는 거잖아요. 아까 살균제는 곰팡이를 없애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생산 자체를 밀집 사육 시설을 조금 더 넓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연형으로 그냥 닭을 나무가 키우는 거죠. 넓은 산란장에다, 넓은 사육장에다가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유통하는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여기에 보면 요즘 여러분 달걀 살 때 보면 언제 생산했는지 생산 일자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농장의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를 사도록 되어 있고 사육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유기농이고 2라는 것은 방사사육, 1번은 유기농, 2번은 방사사육, 3번은 축사사육, 4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지사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번호를 확인을 하면 4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케이지에다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말 친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량산 충제를 계기로 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광주에는 두 군데의 농산물 도매 시장이 있죠. 하나는 각화동에가 있고 각화동 농산물 도매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서부 농산물 도매 시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과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채소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이게 이제 경매라는 걸 하잖아요. 농산물은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매 제도를 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도매상들이 있어가지고 이 도매상들이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칠판성하고 잘 안 맞아서 약간 어렵습니다. 이 도매상들이 이제 도매를 하면 우리 소비자한테 판매라든지 아니면 소매상한테 이렇게 소매상한테 다시 판매가 되겠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누군가는 이제 농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배지, 생산지에서 농약은 농림식품축산부가 관리를 하고 이제 판매 과정에서 경매 이전에 이게 농약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개 이게 오후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밤중에 도매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죠. 랜덤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랜덤 채취한 것을 갖다가 이제 밤새도록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농약을 검사할 때는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분필을 놔두고 여기 잉크 한 방울 딱 떠서 대면 잉크가 촉촉촉촉촉 이렇게 올라가죠. 띠를 만들면서 이 띠를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는 가벼운 게 이제 빨리 이렇게 가고 무거운 것은 점차 늦게 이렇게 검출해서 쭉 띠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띠가 만들어진 이것은 물질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면 여기는 어떤 물질이고 여기는 어떤 물질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인공지능처럼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것을 이제 밤새도록 기계 장치로 검출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농약이 얼만큼 나왔다라고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번 검사하는데 거의 서너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직원들이 검사를 해서 이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도매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압수를 하는 것이죠.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검사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농산물 숫자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이런 농산물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농약의 기준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한 절반밖에 안 돼 있고 또 수박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농약이 있는가 하면 참외에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이 있고 벼농사에 사용하는 농약이 있고 또는 양파에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이 있는데 양파에 사용하는 농약이 수박에 사용돼서 검출이 됐다. 그런데 기준치를 넘었다.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건강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여기 PLS라는 제도입니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앞자만 따서 PLS라고 그동안 했던 것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에요. NLS 시스템은 특정한 어떤 항목과 품목을 정해놓고 일치했을 때만 문제를 삼는 것인데
PLS 제도는 포지티브, 어떤 그 품목이라든지 농약의 성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0.01 이상만 넘게 되면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이 PLS 제도, 상당히 엄격하고 선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데, 농약의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됐어요. 1962년도에 발간된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이런 책자가 있어요. 침묵의 봄이라는데, 이것은 리첼 카슨이라는 레이첼 카슨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걸 제작을 했는데, 작품을 썼는데, 침묵의 봄은 어느 날 우리는 새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메뚜기들, 모든 야생 생태계들이 이제 죽어서, 농약 때문에 죽어서 우리는 그런 자연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DDT 때문에 그런데, DDT가 암을 유발하고 또 많은 야생 생물들을 죽이는 결론을 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책을 계기로 삼아서 미국의 환경운동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고, 대중적으로 많은 그 국민들이 농약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하게 되면서 1969년도에 미국의 환경정책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국가환경,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1969년도에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농약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약도 아까 바이오사이드가 살생물질인데, 여기도 사이드라는 게 들어있는데, 농약은 특히 페스티사이드, 그래서 뭡니까? 해충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 기생충에도 페스티스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도 이 상영이 됐죠. 봉준호 감독의. 그런 것처럼 이 농작물의 질병의 원인은 병원균을 매개하는 곤충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페스티사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곤충뿐만 아니라 균, 살균제, 살충제, 뭐 다양한 용도들을 다 농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초제, 잡초를 없애는 거, 살균제, 진균 없애는 거, 살충제, 곤충, 진딧물도 이제 곤충류죠. 곤충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살치류, 질을 없는 거, 살서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어떤 식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농약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또 우리 식품 중에 잔류가 돼서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농약관리법상 정의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 때문에 이런 마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천연식물보호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연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제 유효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제조한 농약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학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약의 필요성과 환경 문제인데, 이제 양분법이죠. 필요한 만큼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농업의 생산성이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식량도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배 기술은 우리가 비료라든 퇴비의 기술, 경작의 요령,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식량 증산이 됐죠. 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죠, 요즘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농약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곤충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모기하고 우리가 계속 모기 탈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라리아에 계속 걸리게 되고,
또 황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걸리게 되잖아요. 모기하고 싸워서 사람이 아직까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고추농사라든지 벼농사라든지 이런 뭐 벼멸구, 고추농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제 농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 과정에 우리가 흔히 이제 수입 농산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먼 거리를 이렇게 배로 수송하다 보면 선박으로 수송하다 보면은 썩을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곤충들이 들어와서 먹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농약을 살포를 하는 거죠. 수확이라든지 저장 과정의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중독이 되고 2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2번인 것 같아요. 비표적 생물체도 이용을 한다. 논타겟 오가니즘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벼멸구를 죽이려고 살포를 했는데 벼멸구뿐만 아니라 메뚜기도 죽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개구리도 죽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참새도 죽는 것이고 우연히 놀러 왔던 어떤 그 멍멍이 걔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표적 생물체까지도 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픈 기억이 좀 있는데 저희가 그 변두리 광주시내 같은 변두리에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걔를 제가 데리고 운동을 시키면서 어떤 그 논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논에 빵 부스러기 비슷한 게 있는데 걔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빵 먹었는가 어렸으니까 제가 잘 몰랐겠죠. 초등학교 1학년쯤 됐으니까. 그런데 집에 걔를 데리고 왔는데 걔가 격품을 먹어 죽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농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쥐라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넣어놨던 것이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생물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생태학적 기능이 파괴되는 생태학 기능이 뭡니까? 물질 순환이고 에너지 전달이고 그 항상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표적 생물체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먹이사슬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항상성을 파괴하는 건데 그 플랑크톤부터 물고기까지 또는 뭐 그 수달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생물 농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는 거. 이러므로 인해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약의 성과보다는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농약의 분류와 특성인데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이건 이제 공부하는 전문 학과에서만 필요하지 여러분 교양 수준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정도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균 그 곰팡이 같은 거 죽이는 거는 살진균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잡초 제거하는 제초제, 곤충 해충 제거하는 살충제, 진드기 제거하는 것은 아카리사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루시사이드, 이것은 달팽이, 이게 몰루시스, 이것이 이제 연체동물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네마토드라는 게 그 선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마티사이드, 이게 이제 선충을 죽이는 거. 아까 쥐를 죽이는 게 살서제. 그 다음에 가끔 새들이 와서 곡식을 많이 먹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살조제, 새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세균 같은 항생물질,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농약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살충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살균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이렇게 많은 용도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게 사용 목적에 따라 그렇고, 화학적인 성분에 따라서는 아까 염소계가 이 독성이 있다고 했죠. 유기염소계, 그 다음에 유기인계, 유기유황계, 그 다음에 카바메이트계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농약 성분들은 금속 같은 경우 뭐 철이나 망간 이런 것들을 무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기성이 들어가면 훨씬 더 어떤 그 생물체들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것은 독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독성에 따른 분류는 포유류에 대한 독성,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물고기에 대한 독성 1급, 2급, 3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농약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농약 중독의 피해 현황은 우리나라에 이제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듯이 농약도 거의 한 650여 품목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중에 고독성이 약 3.3%, 22개 정도 되고, 면독성 농약은 우리나라는 이제 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런 맹독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골프장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농약 중독 피해자가 이제 꽤 경험자도 꽤 되고요. 16에서 57% 정도 보이되고, 농약 중독 대부분은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농약 사용의 문제점이 아까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그랬는데요. 유전적 저항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뭐냐면 변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변이. 영국형 변이, 인도형 변이, 뭐 남아프리카형 변이 이렇게 막 대량으로 번식되다면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었다 또는 사람과 사람 계속 코로나가 이제 전파가 되다 보면은 얘들이 지네들끼리도 경쟁이 되면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망률은 줄이면서 얘들이 번식이 급격하게 되는 쪽으로 번식 인도나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 해충이나 균들도 농약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거기에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서 저항이 생긴,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농약을 사용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항성이 가서 농약 효과가 감소되는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생태계 불균형, 앞에서 말했다시피 의도하지 않는 이렇게 비표적 생물체를 의도하지 않는 생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른 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새로운 해충,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해충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우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 문제가 이 B라는 해충은 그냥 곤충일 뿐인데 얘가 없어지니까 농약을 살포해서 없어지니까 이 B가 또 이제 자기가 왕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사과나무의 해충을 입혔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들이 다시 해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자가 감소함으로써 개체수가 증가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농약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잔류, 이게 금방 없어지지 않고 잔류하고 생물체 내에 축적이 돼서 증폭 현상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특히 DDT 사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새들의 알껍질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새들이 번식을 못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에서 이동성, 이걸 살포를 하니까 물이 순환되잖아요. 또는 공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밭에다 뿌렸는데 이것이 물을 타고 또는 골프장에 뿌렸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이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공기적으로 순환해서 날아가게 되면 공기도 오염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과 공기, 토양 오염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한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고농도를 단기간에 마셨을 경우는 사람도 치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는 저농도를 이렇게 축적된 그 식품들을 장기간으로 마셔서 암이나 환경 호르몬의 영향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DDT라는 농약은 살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클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컬하게 DDT는 그 당시에 획기적인 물질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뭐 전쟁 영화 보면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고 밀가루 같은 거 사람한테 막 뿌리잖아요. 이게 DDT인데 몸속에 이라든지 벼룩을 죽이는데 획기적인 어떤 살충제 역할을 한 거예요. 스위스 화학자 파울 페르만 밀러라는 그 화학자가 이걸 개발을 했어요. 발명한 거죠. 그래서 1948년도에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게 인류의 공헌에 따라서 그 DDT가 곤충에 강력하게 어떤 살충 효과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1939년도에 DDT가 파리, 목, 이 등의 강력한 살충 효과가 있어요. 전쟁용에 많이 사용했어요. 1874년에 독일의 화학자 자이들러가 먼저 사실을 밝혔는데, 이 사람은 그 살충 가치를 나타낸 실패를 해서 밀러가 이제 대중화시킨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앞에 아까 그 봄의 침묵의 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해충 위에 사람에까지도 잔류가 돼서 문제가 됐어요. 현재는 세계 각국이 DDT를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금지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약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 조절, 천적 이용. 여러분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기가 그렇지만 그 농업 나주에 보면 남평에 가면 농업 기술원이 있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그 농업 박람회라는 걸 하는데, 가끔 그 전시하는 거 의하면 가보면 오이라든지 또는 어떤 작물에 이런 그 주머니 같은 걸 달아놓는, 또는 아주 작은 박스 같은 걸 담아놓고 여기에 그 이렇게 천적이라고 써있어요. 작은 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다른 진드기라든지 이걸 잡아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천적 이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개각충이라고 나무 줄기를 보면 그 시커멓게 변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딱딱딱 붙어서 이게 제거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무당벌레를 잡아먹도록 무당벌레, 애벌레들을 집어넣으면 이걸 없애는 하는 것이고, 또 부채 산신장 같은 경우 크고 작고 조절하는 나방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컷, 불임성, 수컷을 일부러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집어넣으면은 암컷이 그 수정이 안 되는, 이렇게 될 수 있고, 페로몬이나 호르몬, 페로몬 같은 곤충이 내는 그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 몸 안에서 이렇게 돌린 그 내분비계 체계라면, 페로몬은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미산이 있잖아요. 개미가 줄줄줄줄 이렇게 한쪽으로 따라가잖아요. 개미가 이렇게 쭉 따라가는, 이게 개미산에 의해서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요즘 여러분들 바퀴벌레 약 같은 거 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가루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석진 곳에 놔두면 이게 바퀴 한 마리가 와서 이걸 먹든지, 또는 이게 이제 몸에 묻히고 가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면은 다른 바퀴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게 하는 것이고, 또는 이런 그 곤충이 좋아하는 페로몬과 같은 성분들을 만들어내면 농약성분을 섞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그 곤충들 모여들어서 같이 모였을 때 이제 뭐
줄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이 바로 페로몬. 요즘 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때 뭐 붉은 개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번 물리는 사람이 죽기도 하죠. 몇 마리 검출됐을 때 항우가 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이건 검역 과정에서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 해충 관리는 이런 한 가지 각각 각개인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인 조절, 화학적 조절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합 해충 관리라고 합니다. 또 방사선을 처리하는 식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PLS 제도는 앞에서 거의 설명을 했는데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품목이 정해지지 않는 농약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래서 0.01 ppm 밀리그램 per 킬로그램을 pp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만큼 들어있었을 때 이것은 이보다 높으면 이제 어떤 농산물이 됐든 간에 유통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PLS 제도라고 합니다. 초창기 농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잘 정착이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한 달에 한 2~3건 정도의 그 농약이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이걸 다 폐기하는, 경매 전에 폐기하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대개 보면은 소규모 농가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농약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특히 수확철에 가까워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욕심이 나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면 농산물이 깨끗하고 멋있게 맛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농약이 기준을 오가져서 특히 PLS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PLS 제도는 농약에 잘못 사용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약을 일률적으로 0.01 ppm을 적용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는 기준 농약이 설정된 농약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제 시행 후에는, 그러니까 아까 코덱스가 식품 규격이라고 그랬죠. 식품 규격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기준이 정해진 이런 농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0.01만 넘으면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게 이제 PLS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산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의 의미들입니다. 자연을 의미하고, 생산자를 의미하고, 뭐 소비자를 의미하고, 씨앗을 의미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붙는 표시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고,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조금 3분의 1 정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농과 무농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그 계란 살충제로부터 시작해서 농약이 어떤 농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약에 대한 어떤 이로운 점과 문제점, 그걸 대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나라의 PLS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